나는 꽝이라고. 저도 저 취재하다가 중간에 녹화도 안 하고 르르르 얘기해서 나중에 30분 지났는데. 담당이 있어야 돼. 담당이 혼자서 하면 까먹어요. 일단은 선영 교수 24시간에 선영 교수 지난 시간까지 다 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나시죠, 그죠? 배우신 분도 기억이 안 나실 테고 중간에 또 빼먹으신 분도 있고 그 선영 교수를 접근하는 방법이 참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어요. 왜냐 벡터를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행렬은 좀 구체적이었지만 선형 변환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전에 벡터와 행렬을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원래 잘 알고 있던 행렬과 벡터를 가지고 다시 1대1 매칭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 24시간 동안 배운 거를 전체로 그러면 저는 우리가 처음에는 행렬부터 시작했어, 그죠? 행렬이 어디서 나는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1차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나왔는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이 미지수의 개수들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들만 보면 개수들만 늘어놓은 것을 보면 숫자를 늘어놓은 모양인데 그것을 행렬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그리고 벡터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수의 나열들을 보고 얘들이 어떤 것을 만족하는가 해서 벡터의 추상적인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죠. 여러분들은 벡터를 화살표로 배우거나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혹은 공간성의 한 점을 배우려 했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벡터 일반적인 성질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저렇게 정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평면이나 공간상의 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교과서 특정한 교과서 박보성 교수의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간섬의 한 점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아주 구체적인 출발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점이라고도 부르는데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평면에서는 우리가 카테지안 혹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XY라는 지금 데카르트 좌표계만 생각해요. 뭐 극좌표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혹은 공간상에서는 XY, Z라는 점이 이름을 가지겠죠. 혹은 뭐 어떤 책에서는 X1, X2, X3 얘는 X1, X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여기. 그러면 데카르트가 한 좌표계의 위대한 업적은 뭔가면 점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점들을. 그전에는 점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수를 계산을 하지만 점을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렇게 공간의 한 점에 이름을 주고 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이 제가 항상 뭐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을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수의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덧셈이 돼 있죠. 곱셈이든 뭐든 그건 다 덧셈을 반복이라고 했고 그 가장 중요한 셈이 덧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간상의 한 점, 여러 점들에 대해서 주어진 점들에 대해서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 y하고 a, b라는 점이 있으면 알고 있는 덧셈에서 얘 둘을 덧셈하는 방법이 뭘까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아주 편한 덧셈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들을 이제 덧셈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게 덧셈이니까 연산이 하나 생기면 뭐부터 항상 우리가 찾죠? 네? 항동원. 그죠? 그러면 항동원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그죠? 암산으로 하면 0,0이라는 게 항동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자고 이건 영어인데 제로 벡터. 항동원을 찾고 나면 뭐가 있죠? 여건이 있죠. 여건. 그러면 x, y에 대해서 뭔가를 대해서 0,0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래 덧셈을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수의 덧셈으로 이 정의가 왔기 때문에 얘는 뭐하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건이 있으니까 여건이 생기면 덧셈에 대해서 여건이 생기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죠?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뺄셈을. 그러니까 원래 뺄셈이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덧셈과 여건을 가지고 써서 x, y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죠? 숫자의 뺄셈을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산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연산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벡터의 덧셈이고 스칼라 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 여기서 스칼라는 우리가 실수 스칼라 곱인데 혹은 실수 스칼라 배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몇 배, 두 배, 세 배 한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K라는 실수에 대해서 X, Y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수의 곱을 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성질 1 0을 곱하면 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뭐가 된다? 0, 0 해서 0벡터가 돼요. 그 다음 둘째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여건이 된다. 그죠? 여기까지 성질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거의 암산으로. 근데 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스칼라는 우리가 실수라는 숫자를 잡았는데 실수에서 가장 그죠? 중요한 숫자는 0, 1이잖아요. 그죠? 0, 1이고 1의 여건인 덧셈에 대한 여건이 마이너스 1을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가지고만 했는데 얘들을 가지고 이것들의 어떤 의미가 뭐냐, 기하학적 의미 혹은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얘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에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x, y, a, b가 있을 때 얘 두 개를 더한 곳에 점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려면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러죠.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라. 쉬운 거를 꼭 강조를 반복을 해서 하라.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게 1, 0이 있고 0, 1 있잖아요. 얘 둘을 다음에 1,1이 되죠. 그럼 1,1은 얘 둘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 것에 다른 마지막 꼭지점에 위치를 합니다. 또 연습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러한 점이면 얘들을 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평행사변의 마지막 꼭지점에 위치를 해요.
그럼 여기 체크하고. 그럼 항동원은 어떤 벡터냐? 이 점이 항동원이 되죠. 그죠? 그럼 또 체크. 그럼 이거는 역원이라고 보는데 이게 벡터일 경우는 우리가 역벡터라고 말합니다. 역벡터. 그러니까 역원에서 왔다는 말하고 뭐 같아요. 그러면 x, y가 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어느 점에 위치하는가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어서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이너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체크, 그죠? 그러면 이제 연산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로 봐서도 들어오고 공간상의 점들을 더하면 점의 결과가 되는 덧셈의 결과가 되는 점은 어디에 찍히는가, 요거는 어디에 찍히는가, 항동은 어디에 찍히는가 다 보이는 거죠. 아직은 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어요. 점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점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 y가 있을 때 k배를 한 뜻은 얘를 k번 느린 곳에 위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이의 0배니까 여기 위치를 하는 거고, 1배는 자기가 1배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그죠? 1배, 마이너스 1배는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의 점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연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얘들이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이런 성질을 가진 놈들을 벡터라고 부르자. 앞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성질을 도출해 놓고 이제 여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발했던 곳은. 여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을 다 벡터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이런 점들, 평면이나 공간상의 점들이 벡터가 되지만 행렬을 모아놔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행렬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을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여기를 다 벡터라고 했으니까 어떤 공간의 점에서 여기에서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끌어당기는 방향이고,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 크기만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쪽으로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이 둘 끌어당기는 결과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뭐 말들이 끌어당기는 걸 보면 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 힘이 없는 상태는 그냥 그 자리니까 0이고, 그 다음 얘 끌어당기는 이걸 상쇄를 하려면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면 되고, 그죠? 어떤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 힘의 그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힘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건 어떤 실험의 결과죠. 그죠? 아, 그러면 힘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다 만족하죠. 이런 성질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하잖아요. 그럼 힘을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벡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로 볼 수 있고, 수학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쭉 연역적 결과를 도출하며 힘에 대한 역학적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어떤 뭔가를 가해주는데 그것이 어떤 행렬로 표시가 된다.
근데 행렬도 힘이라고 했잖아. 아 저기 벡터라고 했잖아. 그것도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점에서 행렬로 표시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여러분 많이 듣기 어려운 텐서라는 겁니다. 텐서라는 거예요. 행렬로 표시되는 거. 행렬 붙여놓은 텐스라고. 텐서. 아니 행렬로 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텐서라고. 행렬로 표시되는 벡터 중에 하나가 텐서죠. 네. 그럼 텐서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벡터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럼 이 크기는 무엇? 지금 여기서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럼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힘의 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는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이 점에서 주어진 좌표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정의를 하든지 두 벡터가 주어지면 내적은 얘를 xy로 두고 얘를 ab라고 두면 이것의 내적은 xa 더하기 by로 정의를 하면 얘는 더 일반적인 게 돼서 이 정의에서 얘의 길이는 v 곱하기 v의 v 내적의 제곱으로 되는 거고 이런 내적이 정의되는 공간은 내적 공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두 벡터의 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또 지금 뭔가 빠졌는데 얘는 v w 각각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기 때문에 혹은 얘의 길이는 얘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주어져서 그 값은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각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룰 때가 중요하다 했죠. 왜냐하면 두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줬는데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0이 되면 그때는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다. 아니면 수직인 경우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수한 부분. 네. 저기 두 벡터 곱하기 두 벡터 그 내적. 예. 내적. 예. 내적 곱하기 한 게 xa 플러스 by가 어떻게 나왔죠? v를 xy로 두고 w를 ab로 뒀을 때 내적은 이렇게 정의되는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의 벡터의 길이를 정해주는 방법을 한 것을 우리가 내적 공간이라고 해요. 저기서는 b나 by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숫자를 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좀 빠르죠, 그죠? 아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공리화라고 합니다. 공리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무슨 공리화.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성질을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인 예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면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예가 없어도 굉장히 더 많은 일반적인 결과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만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가 맞나 안 맞나 점검할 때도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맞나 안 맞나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론 물리학자 영역이고 이쪽은 실험 물리학자 영역이고 그런가 보다.
치고 계산하라는 얘기는 공리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다 그렇죠, 써라, 이런 그렇죠. 예. 이 여기 또 하면 잘못하면 논리에 매몰되기 쉽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논리에 따져서 나온 결과물이 진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실컷 이런 걸 하고 나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계산해봐라 이걸 못하는 게 양쪽을 다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이 책에서 우리가 행렬하고 그 다음 장에서 벡터를 할 때 벡터의 정의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온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벡터를 힘과 방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벡터의 일반 성질을 갖고 벡터를 정의를 하고 하면 행렬을 모아놓은 것도 벡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행렬 자체를 덩그랗게 놓으면 이게 무슨 방향을 가진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스칼라 곱이 실수를 했는데 여기 스칼라 곱을 복소수로 하는 공간을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복소 벡터 공간이라는데 그거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동선은.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누구를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다 달라 보이잖아. 그래서 방향과 힘을 가지는 것은 좋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실제 우리가 그 어떤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내적이나 내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하면 지워도 될까요? 예. 행렬은 어떤 이런 공간에서 이런 공간으로 옮기는데 특별히 이제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이런 수를 나열해서 정방향으로 나열해서 여기 있는 점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이죠. 그러면 x, y가 주어지면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라는 새로운 점으로 옮겨주는 변환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행렬은 몇 가지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0은 뭐로 가죠? 항상 0으로 가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벡터 V1하고 V2가 있을 때 얘 더한 것을 행렬로 옮기는 것은 각각을 옮겨서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 더하면 분리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벡터 공간의 모양을, 벡터 공간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배한 것은 A로 옮겨서 K배한 것하고도 같습니다. 그죠?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선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행변환. 다른 말로 선형. 쓰고 나면 쉬운데 쓰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저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그림으로 무엇을 표시하는가. 그럼 여기 두 개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 첫 번째 성질에서 0은 0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행렬에 의해서 어떤 점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벡터가 이 벡터로 간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화살표를 이용해 봅시다. 알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긋습니다. 이 화살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말이 시작점이고 저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0은 항상 0으로 가죠. 행렬에 의해서. 그죠? 자, 이 점은 이점으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렬 변환에 의해서 이 화살표 전체는 이 화살표 전체로 간다는 겁니다. 만일 저렇게 되면 행렬이 화살표라는 것을 화살표로 옮겨주는 좋은 변환이 되는 거죠. 만일 저렇게만 되면.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정확히 갈까요? 정확히 가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라는 게 됩니다. 선형을 선형으로 옮겨준다. 직선이 다 옮겨져요. 직관적으로는 얘가 답을 다 해줘요. 얘가 답을. 여기서 여기 만일 단위가 있으면 얘의 K배를 늘어준 거는 여기서 갔다가 다시 K배로 늘어주는 거하고 같죠. 다른 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늘어준 만큼 가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식을 만족하죠? X, Y는 어떤 KX를 만족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만족하잖아. 그죠? 그러면 Y는 KX가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Y 대신에 KX가 되고, 이걸 그대로 쓰면 AX 더하기 BKX가 되고, 밑에는 CX 더하기 DKX가 되죠. 그죠? 그럼 얘를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은 어떤 실수배 차이죠. 그죠? 그 말이는 어떤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규격과 같은. 이거 대 이거 비율을 보세요. 이거 대 이거 비율 항상 같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선분에 놓여 있는 거죠. 이 기울기가 C 플러스 DK, X분의 Y니까 A 플러스 BK분의 C 플러스 DK라는 기울기 있는 직선에도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행렬은 이런 화살표를 어떤 화살표로 옮겨주는 변환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묘사하기에. 그럼 다시 이제 일반화를 하면 이것도 일종의 선형 변환의 공리인데 다 빼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변환을 뭐라고 한다?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 벡터를 공리화시키고, 그죠? 얘는 사실은 우리가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제 행렬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렬이라는 건 우리 구체적인 수잖아요. 구체적인 수인데 이걸로 다 나타낼 이런 변화, 이런 성질을 가지는 변화는 선형 변환이라고 하자라고 추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추상적인 거고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얘들이 어떻게 숫자로 표시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얘들이 벡터가 수로 표현될 때는 무엇에 의존한 데 있죠? 의존한 데 있죠? 기저라는 것에 의존한 데 있죠. 그죠? 양쪽의 기저에 의존하고 기저에 따라서 성분을 구하는데 성분은 우리가 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분을 구하는 데 있죠. 성분을 구하고 나면 각각의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을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적을 통해서 내적을 통해서 얘들의 성분을 구해서 벡터 크기는 벡터를 수로 표현할 때는 기재로 기저에 의존하죠. 예. 그다음에 기저에 의존하면 의존한 기저에 대해서 성분을 표시하고 나면 우리가 이 해당하는 선형 변환을 다시 수로 행렬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형 대수학의 가장 일반적인 철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을 할 때 계산을 할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공리학식에서 행렬이 뭐다, 벡터가 뭐다, 선형 변환이 뭐다 했는데 실질적인 응용을 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적을 정의해주고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의 성분들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 성분들을 알면 각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옮겨주는 행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저 변환을 보고. 내적을 정의하고 성분을 구하고 그 성분을 통해서 선형 변환의 행렬을 구하고 수를. 그 이제 선형 수학의 철학이라고 박보성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까지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고요? 네.